피정복자 패배한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죠. 그런데 마음껏 약탈해라, 마음껏 죽여라, 이거하고 또 완전히 다른데. 네,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제 전공은 조선시대사인데 어느 날 전쟁사를 하다가 우리나라 전쟁사, 그러다 지금 갑자기 세계전쟁사까지 오게 됐는데, 제 원래 전공은 국가 시스템이에요. 국가체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국가 구조적인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동서양의 전쟁사를 비교하면서 특징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남들이 하도 왜 한국사는 안 하고 세계전쟁사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벼루다가 이제 임진왜란 편을 이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목은 상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은 해전사, 이수인 장군 중심의 해전사고, 이제 다음 2부는 이제 전체 임진왜란, 육전과 전체 임진왜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두 개의 단행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일련의 공통점과 일련의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임진왜란과 러우 전쟁의 공통점이 그렇게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게 국제 전쟁인데 명나라가 조선에 참전한 이유는 단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장이 만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만주로 확대됐을 때는 정말 중국이 이제 전란에 더 위험해지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직 뭐 서유럽군이나 미군이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지금 거의 국력을 기울여서 도와주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 되면은 이제 러시아와 유럽이 직면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라는 지대 자체가 과거에 러시아의 가장 큰 공업지대이자 군수 산업지대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유럽으로서는 굉장한 위험이죠. 러시아의 중요한 군사 산업 기지가 과거에는 시베리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면 시베리아 쪽에서 온다 그러면 3,000km를 와야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충분한 탄광, 철광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뭐 생산 단가라는 것도 상상 초월하는 것이고, 유럽 지역에는 엄청난 위험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면서 국제전이 됐는데, 조선과 일본의 관계도 비슷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 전쟁 자체의 승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일단 어쨌든 한 나라가 저쪽을 짓고 침공했고 명나라도 일본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때부터 전쟁 이후의 세계는 국제적인 어떤 새로운 전선이 생기게 되거든요. 또 새로운 블록이 강화되고, 임진왜란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조선과 조선과 청의 관계가 이제 블록화, 국제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국제적인 전선과 구조가 바뀐다는 점에서 임진왜란과 러우 전쟁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 중에 중요한 통수권자라든가 중요한 인물이 갑자기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제거가 되거나 사망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런 문제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임진왜란 때 봤지만, 이수인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 그만두고 나서 조선군이 전멸할 뻔하고 호남을 뺏길 뻔하고, 뺏기지는 않았지만 임진왜란 사상 가장 큰 살육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군이 이제 몰살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호남 남원 순천이 함락되면서, 특히 남원에는 지금도 만인총이 있는데 그 정유재란 때 그 이전과는 다르게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선조나 이런 사람 책임이 큰데, 어쨌든 어떤 주요 지휘관이라든가 어떤 권력 구조의 변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일반화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상황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요. 정유재란 할 때쯤 되면 일본군 장수나 병사들이 이제 거의 전쟁을 뭐 이렇게 조선을 정복하고 이러는 걸 거의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동안 쌓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상 초월하게 이제 그전엔 좀 통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조선을 지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항상 보이지 않는 거. 아무리 뭐 지휘관이 뭐 약탈하지 마라, 군기를 엄하게 해도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피정복자 패배한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죠. 그런데 마음껏 약탈해라, 마음껏 죽여라, 이거하고 또 완전히 다른데 일본 쪽 기록에도 유례없는 학살극과 약탈이 벌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착각하는 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항전하는 게 젤렌스키 때문이다. 국가의 전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해서 뭐 일반 백성들이 죽으려면 죽고 싸우려면 싸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한 사람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와 국민이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독립국가로 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지역성이라기보다는 거의 국가죠. 그게 강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아주 규모가 작거든요. 인구는 많은데 규모가 작고 동일 문화권에 살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만 해도 좌우 뭐 하면 3,000km, 4,000km잖아요. 그 체첸 같은 경우는 옛날 코자크족이 살던 이 사람들은 거의 유목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농경민족이고 뭐 저쪽은 완전히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나라가 독립하지 않고 한 지역이었다 그러면 아웅다웅해도 국가관은 유지된다고 자꾸 생각들 해요. 그러니까 뭐 너희는 독립국가 아니었잖아. 뭐 어차피 오랫동안 러시아 땅이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거대한 나라의 연방이라는 구조에서는 그들의 어떤 우리는 뭐랄까 꼭 국가 독립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 언어도 조금 다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가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국적의 국가가 같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같은 국가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러시아와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독립된 단위로서 생각들 하고 있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게 우크라이나가 워낙 자원과 곡물의 보고다 보니까 독일도 엄청나게 탐냈고 러시아도 뭐 하고 하면서 학살국도 많이 벌어졌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너희는 너희고 우린 우리다라는 이런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할 때 모르겠는데 거의 국가의식에 가까운 이런 자기의식이 생겼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러시아 군도 옛날처럼 충분한 군대의 병력과 물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유럽도 군대가 뭐 형편 줄어들었지만 러시아도 뭐 옛날 수백만 대군을 호령하던 시절은 아니죠. 이번에 2차 징집하기 전에 처음에 동원했던 군대는 14만 뭐 정도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선이 850km가 넘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지금 벌어졌던 거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독일군과 러시아군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큰 전투가 있는데 전체도 아니고 한 전투에서 동원했던 병사들이 뭐 100만, 90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금 무기가 발달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도 결국 한 지역을 점령하고 하는 데는 굉장한 병력이 필요한데 이게 전선에 투입된 병력만 그렇다고 뒤에서 후방 보급하거나 이런 병력 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병력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원해주는 무기가 성능 면에서 이거는 이제 뭐 아날로그적인 성능이 아니라 디지털적인 성능, 정보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크게 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군이 훈련이라든가 전투 방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좀 지지부진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워낙 얕봤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디지털 시대에 어떤 원격 조종이라든가 원격 정보 이런 게 빨리 퍼지고 그런 상태에서 장교라든가 이런 어떤 전술 이해도가 높으면 군대의 수준이 굉장히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군대라는 게 결국 조직력이고 팀워크인데 그런 점에서 러시아군의 약점이 크다 보니까 전선에서 초반에는 거의 뭐 패배해서 몰려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거죠. 그거는 앞으로 이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유럽 전체와의 문제가 되고 서유럽 전체면 이게 또 세계적인 구조가 되죠. 어쨌든 미국도 유럽을 그냥 버려놓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 서방 세계를 운영하는 가장 큰 축이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카드를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직접 통치는 아니라고 해도 뭐 지배해서 친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러시아 내에도 우크라이나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 고위 간부들, 고위 정치인들, 사업가들 중에 우크라이나 여성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어쨌든 러시아 전체에서 옛날 왜 몽고 때 뭐 2위급은 생목인 고려인, 뭐 3위급은 어디, 4위급은 어디, 이런 레벨화를 시키잖아요. 지금은 그런 레벨은 공식적으로 없지만 굳이 레벨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거의 러시아 본토 아래에 있는 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를 어떤 위성국처럼 지배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있었을 게 분명한데, 이제 그것도 생각지는 않았던 것처럼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뭐 지금 내놓을 카드도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뭐 반독립국으로 굳은 뭐 친러 국가로 만들든 어떤 수단을 쓰든 간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군사 기지화한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항구적인 방식으로 끝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사정이 안 좋으니까 유보적인 상황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유보적인 상황으로 끝났을 때는 그게 항구적으로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럼 유보적 상황 다음이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서방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과거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크림반도 뭐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 쪽에 확실히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크라이나 쪽 사람들의 생각이고, 서유럽 쪽에서도 그게 제일 안전한 관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했을 때 러시아의 압박이 커지니까 몇몇 나라가 이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히 러시아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은. 근데 그쪽이 또 극과 극인데,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강경하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면서 강대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쪽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좀 러시아 체면도 살려줘야 되지 않니? 이게 또 그 접경지대 나라가 많다 보니 이게 크게 갈려요. 그런데 나토라는 게 만장일치 제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뭐 등등 여러, 또 EU에 가입하느냐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이 안 될 경우에는 이미 맺었는데, 나토의 군사력이라는 게 사실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 80%예요. 뭐 이탈리아까지 해서 80%라고 해야겠다. 이탈리아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내가 알기로는 프랑스, 독일하고 영국하고 다 방위 동맹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아도 방위 동맹이 또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유럽 전체가 지금 군비 확충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완충지대로 또는 어떤 위험지대로 남겠지만은, 나토든 군사동맹이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이제 군사적 영향을 키워가겠죠. 이제 그게 이제 서유럽이나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바고,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부분 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기지화하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이건 서유럽 전체의 위험이다.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이게 네덜란드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도 더 이상 이제 전쟁을 좀 지속하기 힘들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인력 자원 손실이 크고, 전쟁도 너무 오래됐고, 이제 미국도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말처럼,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히 끊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한국 전쟁처럼 어떤 휴전 상태로 갈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결국 휴전 상태로 간다고 했을 때 도네츠크 지방에 러시아가 군수기지를 세우기 시작하면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장기적인 위험이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국가사회 체제상 유럽이 군수 산업을 이제 부흥시키는 속도와 러시아가 하는 속도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또 한 번의 전쟁의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현 상태에서 어떤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동맹을 맺고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선으로 올라간다는 보장이 될 때 언젠가 러시아도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도 전쟁 끝나고 나면은 뭐 이렇게 정권도 바뀔 수가 있고 푸틴도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것 계산을 다 하겠죠. 그래서 한 장기적인 틀에서 10년 후에 러시아가 좀 더 민주화되고 푸틴의 야망이 꺾인다. 그리고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10년 내에 푸틴이 다시 도발하는 거를 그럭저럭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휴전 같은 방식을 택할 수도 있긴 하겠죠. 물론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해도 정말 어쩔 수 없으면 휴전을 하게 되는데 이 휴전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재침 능력 확장, 유럽이나 우크라이나의 또는 미국의 방위 동맹의 속도와 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뭐 휴전 논의가 되겠죠. 지금은 결국 지금 휴전해봤자 결국 나중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산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잠깐 쉬었다 싸우자. 우리 게임할 때 나의 체력 회복 속도는 1시간인데 제 체력 속도는 회복 속도는 20분이다. 그럼 휴전은 하나마나 그다음에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또 여러 가지 뭐 그 해서 뭐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딱 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복합 그리고 계속 진행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게 결정이 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년쯤 됐을 때 서유럽 국가들이 막 각성을 해가지고 체력 회복 속도가 한 80으로 올라왔다. 그럼 또 이가 다른 것이고 반대로 유럽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떼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런 뭐 정권이 집권을 한다거나 뭐 갑자기 이제 군수 확장 계획이 경제 불황으로 해서 제동이 걸린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판단의 요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현대전에 달라진 점은 근데 지금은 전환기예요. 이제 아직은 전 세계 국민의 정서가 킬러 로봇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이게 결국은 논리적으로는 킬러 로봇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뭐 갑자기 더 대량 살상을 가져오느냐 무고한 사람을 죽이느냐 이런 거의 문제지 기계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서적인 요인도 합리적으로 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뭐 저도 우리 SF 영화에 나오듯이 AI가 점점 발달하니까 진짜 AI가 무기를 해가지고 인간을 근데 가만히 요즘은 그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진짜 저것도 가능할 것 같아. 왜냐하면 자율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누구는 이런 말도 하죠. 지금 사실 드론으로 이렇게 수동 조종인데 과거 전쟁에서 오폭이라든가 오인 사격 이런 엄청 많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없는 거예요. 드론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 사람이 포탄을 쏘나 드론으로 쏘나 뭐가 다르냐는 거지. 오히려 옛날은 오폭도 더 많고 덜 정밀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근데 AI 문제는 좀 달라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킬러 로봇이라든가 무인 무기로 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 그 과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좀 길게 보고 큰 축에서 보면 결국 무인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무인화를 진행된다고 해서 유인이 완전히 빠지느냐 그럴 수는 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갈등 관계고 이건 지금 기술적인 문제 전략적인 문제 이전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과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무인기하고 유인기랑 붙으면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드론이지만 예를 들면 랩터다. 똑같은 랩터인데 하나는 무인이고 하나는 유인이다 그러면 상대가 안 됩니다. 100대 빵이에요. 100대 빵. 당연히 무인기가 이기죠. 왜냐하면 유인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중 회전을 하거나 할 때 인간이 그 압력을 받기 때문에 못 견디는데 무인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행기 설계도 지금보다 더 급회전도 가능하고 정말 급강하 급상승도 가능한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점점 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럼 사람의 역할이 필요 없느냐? 사람의 역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부분인 지금 연구 중이고 실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전쟁 보면 거의 1차 대전 때 모습 또는 전쟁 수천 년간 전쟁 본연의 모습, 현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첨단의 모습이 다 섞여 있는데 어떤 전쟁이든지 과거 역사 속에 있는 전쟁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첨단의 모습 자체가 과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냥 전환기에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